보존 그 대표로 되어 있는데요. 대표 아니고 사무처다. 대표가 되셨으면 화나셨을 거예요. 양성파충류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15개, 18개 정도 되는 작은 단체들의 연합체 모임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작년부터 2년 동안 사무처를 맡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부산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처를 맡고 있는 데는 생태보전 시민모임이고요. 저는 생태보전 시민모임에서 역시 활동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조발전제는 잘 몰랐어요. 기조발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잖아요. 전체 방향과 토론거리를 던지는 자리인데 지금 기조발전이라고 했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서 다른 역할 주십시오 했지 않았을까. 토론하는 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여하튼 와서 보니까 물이 엎질러진 상태라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제목은 저렇게 달았는데 서울에서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이렇게 진행된 여러 가지 사례들 아니면은 지금 고민들 이거 중심으로 좀 이야기하고 그게 실은 또 수원에서도 같은 선상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이어서 이렇게 그걸 통해서 토론거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제 그제 서울시는 서울시 생물 다양성 전략 EM계획인가 그거 액션 플랜 최종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5개년 대업을 수립한 건데 서울시의 이제 욕심은 그 계획대로 아주 열심히 5년 동안 실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수원시도 아마 액션 플랜이 짜여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편으로 행정과 민간이 좀 참여해서 수원시의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비전을 수립하고 실제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액션 플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일정 정도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행정이 그렇게 약속하면 일정 정도 예산 편성이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활동하려면 못지않게 돈이라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영역에서는 행정이 같이 결합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두로 서울시의 현황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서울시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들 쭉 엮어봤는데요. 크게 이제 한 축으로는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이제 자발적이라고 하는 게 좀 옆에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들도 민간에서의 어떤 자극이라든지 제한들이 없으면 추진되지 못했을 상황일 텐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좀 받아 안고 이걸 제도화하거나 풀어내면서 생물 다양성의 어떤 중요한 핵심 지역들을 보존하는 제도나 내용들이 있어서 이걸 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도 이에 관련된 조례가 올해 8월인가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어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관점에서 서울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조례의 근거를 두고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에 굉장히 생물 다양성이 도구라고 하는 지역들을 지정하고 관리 운영해오는 하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2000년, 1999년부터 진행됐으니까 지금 10몇 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서울의 사례들은 그 관점에서 조금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가 아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오랫동안 한 10여 년 넘게 먼저 시행착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진단하시고, 수원에 좀 적용할 만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거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는 생태경관 보존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게 자연환경 보존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자연환경 보존법의 모법이고요.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광역지자체에서 받아 안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제 자연환경 보존 조례를 만든 건데 그 목적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의 자연환경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들은 생태경관 보존지로 지정하고 있고, 예를 들면 우편읍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근데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도 상대적으로 도시 안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하는 데는 생태경관 보존지로 지정할 수 있게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생태경관 보존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16년 10월까지
17군데를 생태인간 보존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 뭐 잘 아시는 밤섬도 생태인간 보존지역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서울 지역에 생물 서식처, 특히 습지나 산림 생태계 중에서 보존 가치가 높다고 하는 데는 거의 빼놓지 않고 다 생태인간 보존지역으로 지정한 것 같아요. 저 공간들은 여하튼 조례에 의해서 어떠한 개발 행위라든지 이용 형태들이 강력하게 규제를 받고 있고 또 별도로 행정에서 해마다 일정 정도의 관리비를 편성해서 각 25개 자치구하고 연계해가지고 관리 운영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생물의 서식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이 제도적 관점에서 굉장히 잘 지켜지고 있지 않냐 이런 평가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위험들 보면은 자연습지가 거의 대부분 자연습지는 다 지정됐고요. 목론습지에서도 자연형으로 바뀌어 나가는 지역들 다 지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하천 중에서도 자연성이 남아있는 지역들, 특히 정부간이 아니고요. 하부 지역들 중심으로 거의 대부분 묶여 있고요. 대표적인 게 탄천 같은데. 그 다음에 산림 지역에서도 산림 전체가 규정되는 게 아니고요. 산림 지역 안에서도 특별하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산림 지역들, 경관들은 생태인간 보존지역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게 경관자원도 생태인간 보존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특히 인왕산은 뭐 정선의 누구죠? 그 그림 그린 양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경제 정선, 인왕제색도 그러니까 이런 데서 소나무하고 바위경관이 어우러진 굉장히 경관적인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해서 유일하게 경관 요소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인간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데도 있습니다. 저렇게 지정되는 과정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생태적 가치들을 좀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민간 단위에서 지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민간 단위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행정이 좀 받아안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몇 차례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되면 근데 저 심의 과정을 누가 하냐면 서울시에 의제가 있잖아요. 서울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고 하는 의제가 있어요. 거기서 심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지금은 추세 중에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과거에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다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몇몇 지역에서 자발적인 지역의 소모임이나 비영리 단체들이 그 지역에 있는 생태경관 보존지역들을 오랫동안 모니터링하고 관찰하면서 그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지역의 민간 단위가 참여해서 관리 운영하는 모델들이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협치 기반의 관리 운영 모델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각 17개 지역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몇 군데 지역에서는 지역의 민간단체, 관리 위임을 받은 지역의 자치구, 그 다음에 서울시, 전문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치 협의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모델도 있고요. 현재 서울시의 범위는 이 협의회 협치 모델을 17개 지역 전체로 확산시켜서 민간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리 운영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연환경 보존 조례 안에는 생태경관 보존 지역만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야생생물 보호구역도 지정하게끔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는 생태경관 보존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빠져 있는데 여하튼 저희는 이 두 가지가 다 찍어 있습니다. 생태경관 보존지역하고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차이는 큰 차이는 아닌데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서식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동물 관점에서 멸종위기종이라든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더라든지 그러니까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들 중심으로 지정하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된 데는 5군데인데 다 주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면산에는 두꺼비가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두꺼비 보존을 위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그 다음에 저희가 살고 있는 진관동에는 상계구리가 집단으로 산란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산개구리의 어떤 그 서식지로서의 어떤 가능성을 보면서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한 데도 있고요. 고란초, 맹꽁이. 최근에 이제 표범장지범을 보존하기 위해서 중랑천 모래사장에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근데 저것도 실은 행정이 1차적으로 나서기 전에 중랑천 북부 환경정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역의 민간단체가 있어요. 거의 10년 넘게 자체 모니터링하면서 이 지역에 표범장지범이 살고 있는 걸 확인했고, 그것들을 보존하기 위한 굉장히 다양한 오랫동안의 인식증진 활동과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 힘을 받아서 노원구에서는,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아주 희귀한 사례인데, 저 표범장지범과 관련된 자치구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 정도 의지를 발현했었고, 이런 노력들이 서울시까지 이제 확산되면서 서울시에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쭉 떨고 보면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특히 생태경관 보존 지역들은 저런 어떤 배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생생물 보호구역도 서울의 전 구간에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가 아까 그 조례에 근거해서 또 어떤 지역을 지정할 수 있냐면 철새보호구역도 지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카테고리가 세 개인 거예요. 생태경관 보존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철새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태경관 보존지역은 서식지 중심이라고 본다면 거칠게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철새보호구역은 생물종 중심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안양천 하류, 중랑천 하류, 그다음 청계천 하류처럼 물과 물이 만나는 지역은 생태성이 양호하고 생물 다양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철새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 지역들은 철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한 개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전체 서울 지역의 경관보존지역과 야생생물 보호구역, 철새 보호구역들이 웬만하게 생태성이 양호한 데는 거의 다 지정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과제는, 서울시의 과제는 민간 단위도 과제도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생태경관 보존지역 보호지역을 지정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적 지표를 어떻게 설정했냐면 앞으로 5년 동안 3개소를 더 지정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겁니다. 설정했는데 그 대상이 뭐냐? 거의 대부분 이제 그 타깃이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 문제가 있어서 복원한 지역인데 그 복원한 지역들을 잘 관리하다 보니까 생태성이 과거에 자연성 못지않게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지역들은 절대적으로 보존하자. 이런 방향을 하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지역에 농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숫자는 얼마 되지 않는데요. 농부가 있고 농지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제 생태학자들은 논습지가 갖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태경관 보존지역 안에 이 논습지 위험을 경관적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받아 안으려고 하고 있고 후보지가 한 두 군데가 있어요. 한 군데는 산림에서 시작해서 계곡을 끼고 형성되는 계단형 논습지. 근데 그 주변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온 집성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마을 공동체와 논습지를 내기로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태경관 보존지역 후보로 지금 올려놓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김포공항 옆에 가면은 김포 평야하고 이렇게 인접한 넓은 대단히 논밭습지가 있어요. 최근에 저희가 올해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그 논습지에 수온청개구리 살고 있고요. 맹꽁이 살고 있고요. 금개구리 살고 있어요. 우리가 양소리에 3종이라고 그러잖아요. 3종 세트가 한 장소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공간이 대단히 농경지고 마곡 지역이 개발되면서 사라지면서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강서구의 습지인데 이 지역을 어떻게 보존할 거냐라고 하는 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아마 유일하게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거고요.
보시면 아파트 단지 옆에 저기는 예전에 뭐였냐면은 벽돌 공장이었어요. 벽돌 공장인데 이제 모래가 필요하니까 땅을 파잖아요. 땅을 파놓으니까 저기 자연스럽게 물이 고인 거죠. 이게 오래 지나니까 이제 저기에 자연성이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을 생태경관 보존지로 지정한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고속도로 생태경관 보존지역이에요. 예전에 하천변에 막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비닐하우스를 많이 지었던 지역인데 저 공간이 저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시민단체가 청원하기도 하고 전문가들이 결합하면서 저 지역을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하고 나서 한 10몇 년 지나니까 저런 곳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옆에가 이제 둔촌동, 그러니까 단일 주택으로는 단지로는 가장 규모가 큰 주택공사에서 만든 데인데 지금 강동구 둔촌동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데 그 주변에 자연습지가 있어요. 자연 용출수가 있고 이 공간이 어떻게 지켜지게 됐냐면 이 동네 아파트 412동에 지금 연세가 한 78 정도 되신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셔요. 근데 96년인가 강동구에서 여기에다가 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수립이 돼요. 근데 그 양반이 프랑스에서 이민 갔다 몇 년 살다가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환경과 습지를 어떻게 바라보는 굉장히 높은 관점의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기 돌아와서 봤는데 바로 옆 동네 바로 앞이니까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물이 펄펄펄 솟아오르고 자연스럽게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를 도로로 논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반대운동을 시작해요. 지금도 외롭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 그나마 한 10명 정도가 주변에 계십니다. 이분이 반대운동하면서 그때만 집에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요. 이걸 활용해서 엄청나게 민원 제기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제2호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지정과 더불어서 이분이 여기다 돈도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굉장히 열성적 일을 하면서 자기 혼자 힘만으로는 이걸 지키고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기 너무 힘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끝에 뭐가 만들어져요? 협의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행정이 자발적으로 만드는 협의회가 아니라 민간 단위에서 막 목소리 내고 민원 제기하고 강력하게 운동을 하니까 행정이 이걸 좀 이렇게 제도 안으로 흡수하고자 이걸 협의회를 제안을 하죠. 협의회가 만들어졌는데 법적 근거 협의회가 아니에요. 근데 이 단위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여기 이 최경희 여사님이 만든 작은 민간단체 NPO가 들어와 있고 지역 주민들, 전문가 그룹, 그다음 강동구청, 서울시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협의회 뭐 회의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운영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사비를 털어서 그걸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 7, 8년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 공간들이 사라지려고 할 때 어떤 작업까지 했냐면 그때 우리나라에서 남사르 총회 있었죠. 남사르 거기 사무국에 편지를 써요, 영어로. 당신들이 이번에 저기 우리 경남에 남사르 총회가 있어서 오는 걸로 알고 있다. 짬을 내서 서울에 있는 이 작은 습지, 볼품없는 습지 제발 한 번이라도 시간 내서 와줬으면 좋겠다. 당신들이 와주면 이 공간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질 거다. 행정의 인식이. 지금 볼품없다고 막 없애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마침 뭐 도시습지가 중요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와서 정말 도시습지가 중요한 것들을 눈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액션을 보여주면 우리는 이 습지를 보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겠다.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현장에서 난 사무국에서 진짜 왔어요. 사무국장이 오고 그 다음에 행정 서울시 부르고 강동구 부르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워크숍을 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 좀 바뀌는 거예요. 자기들은 볼품이 없다 생각했는데 이게 남사르 사무국에서 올 정도로 중요한가 봐. 그 이후로부터 행동이 좀 바뀌고 했는데 여하튼 이 공간은 그러니까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한 공간의 보존을 위해서 10년 넘게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그다음 민간 참여의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생태계 보존 관리의 하나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좀 벤치마킹 해보시고 할머니도 만나셔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여러 가지 시사점들
그 다음에 시행착오들을 많이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강변에 있는 암사동 생태경관 보존지역이고요. 여기는 문화재 보호구역인데 거기 안에 습지가 남아있고 저게 뭐냐면 오리나무예요. 그래서 오리나무는 습지의 어떤 지표종이잖아요. 저 오리나무 림을 보존 가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생태경관 보존지역을 지정한 것입니다. 여기가 진간동 생태경관 보존지역인데 저 뒤쪽에 있는 게 북한산이에요. 저 북한산에서 발원해가지고 작은 계곡으로 물이 쭉쭉 흘러내려왔던 거고 아주 오래전에는 저 공간에서 뭐 했었냐면 논농사를 지었었어요. 근데 논농사를 짓는 사람이 다 떠나고 논이 몽롱화되고 자연적으로 복원되면서 굉장히 멋있는 경관을 연출하죠. 그래서 저 공간도 생태경관 보존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하천의 하류 지역들 중에 개발이 덜 된 지역들은 적극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한 생태경관 보존지역입니다. 이게 한천의 하류 지역입니다. 이게 좀 더 내려가면 이제 한강하고 만나지겠죠.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저런 공간들을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에 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연환경 보존 및 생물 다양성 증진은 절에 돼 있고 여기 보면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쭉 조사했을 때 이 지역은 정말 보존의 가치가 있다.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그거를 제도에 근거해가지고 지정을 해놓으면 실은 훨씬 더 수월하게 향후에 보존과 관리 운영들이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는 저런 보존지역들을 1차적으로 지정해서 보호하는 거를 한 축으로 해나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로 보면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공간들을 확충하고 확장해 나가는 거를 늘리기 전략 측면에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런데 2006년부터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서울시 내에 있는 소규모 생물 서식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이 공간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여가지고 막 대규모로 만드는 생태공원이 아니에요. 동네나 어떤 일부 지역에 버려진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서식지로서 기능들이 좀 충분하겠다 판단되는 이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복원해서 서식처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당하는 작업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1단계로 어디를 타겟으로 많이 했었냐면 서울 지역은 산림이 굉장히 건조하게 있어요. 그래서 계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곡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계곡에 물이 흐르는 시기는 비가 왔을 때 정도. 그래서 그 외에는 계곡에 물이 없는데 실은 숲속에 사는 생물들이 상당 부분이 물이라고 하는 공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훨씬 더 살아가기에 도움이 많이 받거든요. 특히 개구리 같은 종류들. 그래서 그 계곡 일부를 잘 활용해서 물이 고이고 일정 정도 유지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생물 서식처를 지금까지 조성을 해오고 있고요. 그때 눈여겨보는 지역들이 어디냐면 약수터거든요. 약수터들이 이제 새로운 약수터도 있지만 오래돼서 쓰지 않아서 그 다음에 시설이 낙후돼가지고 이렇게 버려지는 약수터들 있잖아요. 그 약수터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계곡과 인접해가지고 생물 서식 공간을 많이 만들어냈는데 저희가 올해 1년 동안 저희 단체에서 모니터를 해봤어요. 한 30개 지역을. 대부분 지역들이 물을 충분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5월, 6월달에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공간에 양서류들이 올챙이 상태로 도경령의 유생들이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평가는 이 지역들이 조성 과정에 일정 정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특히나 개구리의 서식처로서 산란처로서 역할은 충실히 산림 지역 안에서 수행하고 있구나. 그 관점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쭉 진행했는데 7개소, 초기에는 아주 적었었죠. 그러다 2008년에 10개소,
14개소, 뭐 9개소, 5개소 계속해서 진행해서 지금 현재 67개소 정도가 조성이 돼 있고요. 조성을 해오고 있다고 하는 건데, 아마 이거의 비판적 평가는 나중에 혹시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별도로 의견을 주시면 그 자료를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소규모 선물 서식 공간 이용 안내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곡 안의 일부 공간을 저렇게 좀 다듬어서 물이 확보되고 유지될 수 있게끔, 그리고 가능하면 그 공간들이 식물들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재해서 생물 서식증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계곡에는 물이 없지만 여기는 이렇게 물이 고여 있어요. 이 공간에도 올챙이, 개구리하고 도롱뇽들, 올챙이들이 관찰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산림에서 좀 이렇게 가장자리로 저지대로 내려오는 지역들에다 저렇게 좀 조성을 해서 생물들한테 수공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공간들입니다. 작은 데는 굉장히 작게 규모를 이렇게 만들어서, 근데 이런 경우는 초기에 만들어진 건데 너무 인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 부분을 개선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들은 이제 행정에서 제도를 통해서 만들거나 정책 과제로 가져가는 거 말고, 한 측면에서는 이제 민간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운동의 결과물로 어떤 지역들을 보존해 나가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긴 하지만 주로 그런 사례들은 양서류하고 연동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양서류 중에 이제 멸종 위기종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발 과정 중에 한영 영향평가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지만 지역에서 조사했던 데이터 보니까 그런 맹꽁이라든지 이런 존재가 확인됐고, 그거를 중심으로 보존 대책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런 어떤 보존 지역들이 설정되고 만들어진 남아있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면은 저기가 지금 구파발 인근인데요. 은평구. 이런 식의 은평구청 개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보존 지역들과 대체 서식지 조성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과정들이 아마 아까 같은 그 보존 지역이라든지 대체 서식지를 조성해낸 결과물 연동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기록하고 관찰하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걔네들을 이주시키는 뭐 그런 작업들도 진행이 되고요. 이 지역은 기포공항 습지인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기 이제 금계구리하고 맹꽁이가 발견이 됐는데, 여기다 이제 골프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고 막지는 못했어요. 허가는 난 상태고, 다만 이 공간 안에 상당 부분의 습지들을 원형으로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일정 지역의 지형들은 원지형을 보존하고, 그 다음에 골프장 부지 안에 생태공원 2곳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민간 단위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전반의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해라. 이게 환경부에서 허가한 조건부 허가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공사가 진행되려고 하는 지역들에 트랩을 설치해서 맹꽁이들을 포획해서 이주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트랩을 몇 개를 설치했냐면 거의 900개 정도를 설치를 했고요. 매일매일 시민들이 참여해서 트랩에 금계구리하고 맹꽁이가 빠지는 걸 확인하는 작업, 그 다음에 확인되면 안전한 지역으로 이주시켜주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관점에서의 생태계 보존지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데, 서울에서 굉장히 재밌게 진행했던 모니터링 활동이에요. 이거는 서울시하고 국립산림과학원하고 사회적 기업 터치복구하고 저희 단체가 사자 MOU 맺어서 지금 저희가 찾아오는 서울 만들기 10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될 때까지 그렇게 약속하고 하고 있는 건데요. 뭐 그런 사례들인데요. 이제 처음에 시작점은 뭐 저런 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비조사 어떻게 할까 해서 3가지를 했는데 저희 앱도 만들었어요. 기반 모니터링 해서 누구나 쉽게 제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직접, 그 다음에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렇게 제보하는 시스템 좀 구축하고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 제 아래쪽에 있는 게
숨은 찾기라고 하는 앱인데 여러분들 들어가실 수 있어요. 숨은 찾기 하면은 바로 앱으로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게 저희가 이제 만든 야장이고, 저 야장을 가지고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성한 제비지도고요. 2015년도에 저희가 데이터 구축한 게 서울에는 650마리 제비가 살고, 이제 저 데이터가 근거가 돼서 이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제비 보존을 할 거냐고 하는 구체적인 정책 개발과 연구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생태계 보호 지역들이 보호되려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그 보존 가치를 공유해주고 같이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니터링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인식 증진의 하나의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모니터링 설계와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시민 참여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같이 병행해서 기획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도시 생태계 보존하고 환경교육장 활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쌍두마차다. 두 개가 같이 병행해서 가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존 따로 그다음에 교육 따로가 아니라 보존과 교육은 동시에 가야 된다고 하는 관점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보존이나 복원이나 창출,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플러스 됐을 때만 우리가 의도하는 생물 다양성이 높은 도시라고 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지역 환경교육장이다, 보건지역 환경교육장이다, 작은 산도 마찬가지고 생태공원, 하천, 심지어는 학교마저도 환경교육장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